사적 모임 4인과 식당 카페의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관광객들이 동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강원 동해안에 차량 35만 대가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해변 출입도로가 통제됩니다. 경기도 고양의 7층짜리 상가 건물의 지하 기둥이 부서져 입주민 등 3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구청이 긴급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무너질 경우에는 여기까지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그것도 걱정되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여야의 구애 경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 내각을 거론하며 연대 제안을 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유영하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월 초 퇴원할 때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마지막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해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 친구, 여행, 송년, 가족 모임까지 이 코로나로 멈춰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고 참고 기다렸죠. 5시간 뒤면 시작되는 이 2022년 이 새해엔 그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까요? 지자체에서는 오지 마라 하지만 벌써부터 해맞이 명소에는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데요. 강릉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 35만 대가 넘는 차가 이 동해안에 몰릴 것 같다고요? 예, 저는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해 일출을 보러 오는데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새해 연휴 기간 강원 동해안을 찾는 차량은 하루 32만 2천 대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내일은 35만 6천 대가 몰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앞당겨서 여행을 왔고요. 친구랑 바다 보고 새해 맞이는 가족들이랑 그냥 TV로 해맞이, 해돋이 보고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자체들의 통제가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속초와 삼척시는 해수욕장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 해변 전 구간을 통제합니다. 해변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도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사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강릉과 동해시 등은 일부 탐방로와 전방대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사장을 개방하는 대신 직원들을 배치해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통제선에 입술을 부르고 다 붙어 서는 거예요. 오히려 통제선에 밀집하는 것보다는 백사장에 흩어져서 일출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자칫 해변을 폐쇄하지 않는 지역으로 해맞이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이 밖에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포항 호미곶, 제주 성산 일출봉 등 유명 해맞이 명소도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도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한라산과 설악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새해 일출 장면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공개되니까 추운 날씨에 떨지 마시고 가족들과 집에서 즐기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결국 밤 9시까지 4명만 모일 수 있는 거리 두기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또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면 대형 마트조차 갈 수 없도록 했는데요. 생필품도 못 사게 하나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전국 2천여 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한 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위반할 경우 이용자 10만 원, 사업장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마스크를 벗지 않잖아요. 물건을 사고 할 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는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현 조치를 다음 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고 신규 오미크론 확진자도 269명,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영업 제한을 1시간 완화하거나 인원 제한을 8명으로 늘리면 감염 규모는 최대 18,000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다음 달 3일부턴 상영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의 학원과 독서실 방역 패스 적용 시점은 당초 2월에서 3월로 한 달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방역 패스부터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큰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설 전에 자영업자 5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당겨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좀 선제적인 또 선보상, 또 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지급 예정이던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미리 주기로 한 겁니다.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개설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향후 손실액이 대출금보다 적어서 차액을 갚아야 할 경우엔 연 1%로 최장 5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약 70만 개사 중 이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55만 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방역 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실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낮다는 반응입니다. 저희가 입장에서도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연말에 지출할 거 이런 게 해결을 못 합니다. 끝모를 거리두기 연장에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계속 2주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앞으로도 다음 주 2주에 끝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진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진짜. 뭐 저축해 놓은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어찌 악으로만 버틸 수밖에 없어요.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요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이 소비자 물가 추이 그래프도 보여줍니다. 10년 만에 최고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은 더 문제입니다. 공과금과 보험료, 기름값까지 안 오르는 게 없을 전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요즘 장보기가 겁납니다. 올 한 해 동안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어 예전처럼 한상 차리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생선류 같은 거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고기는 뭐 원래가 뭐 오른 거고 너무 많아갖고 뭐 다 올랐어요. 솔직히 보다 싶으면. 그래서 많이 못 사가지고 가요. 10만 원 가지고 장 보러 오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쓰게 되니까. 고기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장 보러 왔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이거저거 잘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5% 올라 1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특란 한판 가격은 6,338원이었습니다. 한때 한 판에 10,000원까지 올랐다가 널뛰기를 하며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비쌉니다. 1년 내내 달걀값 하나 못 잡은 겁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미 전기요금 10%, 가스요금 16% 인상이 예정돼 있고 실손보험료도 평균 14.2%나 오릅니다. 여기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로 다시 치솟고 있고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에는 상승 압력이 지속되다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는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내년에도 가계 주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내년 호랑이의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대통령 선거겠죠. 이제 68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마지막 날 이 주름진 손 사진을 올린 뒤 오직 민생 네 글자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전환한 민간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직접 점검에 나선 겁니다. 손실을 보면 안 되고 당연히 피해 없게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서 우리 환자들 돌볼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후보에게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공약 제안 어플리케이션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안 공약을 살펴보고 댓글도 직접 달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오직 민생이라는 네 글자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집행해서 좀 정치 행정의 효능감을 좀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뭐 이거 하자라고 할 게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2년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부동층과 중도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새해 첫날인 내일 세계 각국 현지 교민들과 온라인 해돋이 행사를 한 후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새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통합정부 구상을 밝힐 걸로 전해지는데요. 연대, 연정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전통적인 파트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여러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통합 내각을 강조하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계 없이 유능한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실용 내각, 또 통합 내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 내각을 위해 다른 대선 후보들과 정책 연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헛된 꿈 꾸지 말라는 안 후보를 향해 재차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본인의 단독의 힘으로 집권할 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지 않겠어요?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10% 가까이 상승하자 연대를 통해 이 후보의 지지율을 50% 안팎의 당선 안정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를 고려 중이지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단일화나 연대 대상이었던 정의당 대신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공을 들이는 모습을 통해 중도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양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당선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통합정부 구상이 야권 단일화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운동장을 넓히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올해 마지막 날에도 깔끔하게 내부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났지만 이 대표는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마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여부는 의미가 없다며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대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이 대표 역시 이기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나 이런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선대위로 복귀하지 않고 당 대표로서 대선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처럼 후보와 다른 동선으로 지원하고 필요할 때는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도 각자의 역할을 말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와 윤 후보는 내일 오전 새해를 맞아 현충원 참배 일정을 함께 소화한 뒤 각자 일정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제주와 여수를 방문해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제주와 호남 표심을 잡아야 수도권 지지율도 살아날 수 있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북에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책임론이 나오자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생각할 정치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엔 정책, 민생 행보를 준비 중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박 3일 지역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로 충북 단양을 찾았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찾아 불심잡기 행보에 나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전후해 보수층 결집에 주력했던 윤 후보는 빠른 쾌유를 빈다고 재차 강조했고 수사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법 집행을 한 부분과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엮은 책에서 2017년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부당함을 언급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그때는 공직자였고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SNS에 올린 신년 메시지에서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이 법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떤 경제적 번영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자정에는 인천 신안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산하에 있는 총괄상황본부가 주도적으로 일정을 짜서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윤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는 온라인 창구인 공약 플랫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순하고 누가 독한 걸까요? 네, 순해진 건 이재명 후보, 독해진 건 윤석열 후보인데요. 독해진 윤석열 후보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정말 가짜습니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거칠다는 비판도 나오던데 그걸 감수하고 뭐 저런 이유가 있겠죠. 사실 보수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에서 유독 발언이 셌는데요. 강한 지도자, 정권에 맞서는 야당 후보의 이미지로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다소 날카로운 이미지도 있었던 이재명 후보는요, 부쩍 온화해졌습니다.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어려움들을 어떻게 서로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할지에 관한 언어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자주 그런 걸 했습니까? 하여튼 계속 지켜보십시오. 희망의 그 말씀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승세인 이 후보의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 걸까요? 윤석열 후보의 거친 발언에 반감을 가질 중도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후보 몸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지지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안 후보가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18.9%를 기록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계속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과거에 발목 잡는 그런 말만 하지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진정성이 조금씩 전해지는 걸.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민주당도 러브콜을 보내면서 국민의힘도 마음이 급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도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나 우리 안 후보님이나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안 후보를 저평가해온 김종인 위원장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거 때마다 이 철수 논란을 빚었던 안 후보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일화에 나서도 혹은 독자 출마를 해도 아직 승리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죠.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면 다음 행보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지금처럼 몸값을 더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볼까요? 네. 외연을 넓히겠다고 영입한 이 국민의힘 인사들 계속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입을 하면 내부에서 반대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민전 교수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이 사이에 여학생들은 학점이 잘 나오는데 이대남의 불만의 큰 원인이었거든요. 하태경 의원은 청년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경솔한 발언이 기름을 붓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후보 직속의 한 청년 의원도 아군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강성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 영입으로 이대남들이 떠난다는 이 내부 반발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여파로 여명 선대위 공동 청년 본부장이 자리를 내려놓기도 했는데요.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에서 영입하려는 인사에 대해서도 당내 청년위원회가 반대 성명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참, 이 후보와 대표도 이 갈등인데 선대위 내부에서도 계속 갈등이네요. 네, 맞습니다. 윤 후보는요, 영입을 늘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하지만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으다 보니 정당의 정체성을 두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국민의힘은 따로따로인 내부 분열로 소갈이 중입니다. 참, 갈등이 벌어져도 그걸 수습할 지도부가 안 보입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7층 건물 지하에 있는 기둥이 부서지며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굉음이 들렸고 주변 도로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민곤 기자, 건물은 아직 통제 중입니까? 네, 저는 지금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인근 한 상가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 주변에 통제선이 설치됐고 입주민과 방문객 300여 명이 대피한 채 시민 접근은 금지된 상황입니다.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스통을 잠그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건물 내부에서 굉음과 함께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은 철근이 콘크리트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심하게 파열됐고 건물 주차장 주변 인도와 도로에선 1m 깊이의 땅 꺼짐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기둥 한 개가 건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틀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인 이 상가 건물은 지난 1995년 지어졌습니다. 지난 9월 정기 안전점검에선 C등급을 받았는데요. C등급은 일부 경미한 결함이 있긴 하지만 안전엔 큰 지장이 없을 때 부여합니다. 건물과 인접한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의 열차 운행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물 주변의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쪽이 이쪽으로 무너질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이걸도 걱정되지 지금. 오늘 오후 고양시가 이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 진단을 벌였는데요. 당장 붕괴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파열된 지하 주차장 기둥 한 개에 대한 간이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양시는 추가 안전진단을 진행한 다음 건물 사용 금지를 풀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택시가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하는 장면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택시가 주차장 안에서 60m 이상을 빠르게 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택시가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합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차에서 운전자가 다급히 뒷좌석에 앉은 아이를 밖으로 빼냅니다. 앞뒤로 유리가 다 파손이 되어 있었고 그 뒷좌석에 앉아 계셨던 여자분이 좀 울면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서졌던 벽은 이렇게 임시 가림막으로 막아뒀는데요. 일대는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차장 내부 CCTV에서 택시의 이상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서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속도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해서 나간 게 시속 60m 이상 정도. 흔들리거나 급브레이크 밟는 그런 모습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일각에선 주차장에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 벽면은 시멘트 벽돌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행법상 2층 이상 주차장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 주행 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짓거나 방호 울타리나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 방지 시설이나 충격 방지 시설은 없고요. 대신 철제 빔이 충격 방지 시설로 이제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아직. 연제구청은 해당 주차장이 건축 허가와 관련법을 잘 지켰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걸린 10대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과잉 진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김정근 기자입니다. 술집 문이 열리더니 경찰관과 10대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며 나옵니다. 술집에서 다른 남성이 나오고 경찰관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젊은 남녀 8명이 경찰관 2명을 에워싸면서 술집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경찰관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 안거나 다른 경찰관 몸을 거칠게 밀거나 뒤흔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남성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일행인 여성도 앞을 가로막고 삿대질을 합니다. 남자친구들 못 데려가게 몸으로 맞고 인권 침해에 신고한다고 막 전화기도 막 꺼내고 그러더라고요. 여가니까 그냥 경찰이 여가지 마세요 막 하고 있더라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이들은 모두 17, 18세의 미성년자. 함께 술을 마시다 단속 나온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실랑이는 20분 가까이 계속됐고 결국 경찰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10대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지구대로 자리를 옮겨서도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 소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0대 남성 4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습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도 이 건에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고양까지 택시를 탄 손님 2명이 요금 73,500원을 안 내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딸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 공분이 일자 경찰은 그제야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 2명이 오후 4시쯤 택시에 탑니다. 수원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고양 일산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진짜 지나가요? 있어요? 아유 그렇게까지는 난 못 가요. 그럼 다른 차 탈래요? 아니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어요. 2시간을 달려 나온 요금은 73,500원. 한 명이 먼저 내리고 다른 여성이 교통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카드엔 잔액이 없었고 기사가 계산하는 사이 이 여성도 뒤따라 달아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달 넘게 성과가 없었고 경찰은 신고 취소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 거기에 CCTV도 없고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와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70대 택시기사의 딸이 온라인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렸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무임승차를 한 10대 여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신고 취소서를 받은 지 보름 만입니다. 신고죄나 반에서 불구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취소서랑은 관계없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돈이 없어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방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찰은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그동안은 음주나 뺑소니 운전을 하고 마약에 취해 사고를 내도 보험에 든 운전자는 부담금을 거의 안 냈는데요. 새해부터는 달라집니다. 한 잔이니 괜찮겠지 하다가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질주하던 포르쉐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40대 남성,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총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금은 0원.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만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던 일명 을왕리 벤츠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낸 부담금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마약 약물 운전뿐 아니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의무 보험을 기준으로 음주 사고 1,500만 원,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400만 원이던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마약 등 약물 운전 사고도 그동안은 아무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제재도 있습니다. 다음번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가 할증하게 됩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가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법 운전에 따른 사고 처리에 쓰이는 걸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은 마약 운전 사고의 경우 당장 새해인 내일부터, 음주 뺑소니 관련은 내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자유인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이 병원 주변에선 지지자들이 어젯밤 내내 이 사면 환영 집회를 열었는데요. 홍지은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사면 증서를 받을 때 박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유영하 변호인과의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무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도 불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축하하려 모인 겁니다. 손에는 조명봉을 들고 엄발을 동동 구르며 자정이 오기만 기다립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시각인 밤 12시가 다가오자 입을 모아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봉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폭죽이 터지고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몇몇 지지자는 감동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병원 주변에 모인 지지자는 460여 명. 집회 허용 가능 최대 인원인 299명을 넘기면서 인원을 나누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환영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대형 트리도 세웠습니다. 사면 못 건넨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권 교체와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유력이 발효된 뒤에도 계속 병원에 머물렀고 환영 집회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연결해서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황과 향후 행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에 병실에서 이제 사면장을 직접 수령을 했는데 그때 함께 계셨던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좀 뭐 혹시 소감이라도 한마디 없었습니까? 아니, 그냥 담담하게 받으셨어요. 네. 수령장을 뭐 보셨고, 네네. 자, 이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때요? 좀 얼마나 안 좋으신 겁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내과나 또는 정형외과나 뭐 다른 과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맞고요. 네. 앞으로 좀 상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사소통하고 이런 것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뵙고 나왔습니다. 뭐 네.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본인 그런 건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실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도 좀 만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병실, 뭐 면회 이런 것도 좀 시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사면 발표가 되던 날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계시는 지금 뭐 의료진 소견이 아마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소견서가 나왔고요. 네.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가족분들은 대통령께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만나실 겁니다. 근데 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일체 만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만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또 재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네. 자, 관심은 어쨌건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건강이 회복되면 좀 찾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나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께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네. 대통령께서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유 변호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이제 감사 인사를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2월 2일 그때쯤 이제 퇴원을 할 때 그때가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그날 2월 2일 날 퇴원을 하시던 아니면 조금 더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시던 퇴원하시는 날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옥중 서신을 묶어서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내겠다는 건 박 전 네, 대통령 본인의 의지라고 봐도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아마 작년 10월쯤 한 1년 전쯤입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편지를 받으시면 그 편지에 본인께서 이렇게 편지를 받으시고 그 편지 중에도 좀 감명 깊은 편지가 있으시면 간단한 소회를 적어 놓으십니다. 네. 그래 그걸 이제 저한테 편지를 다 보내주시는데 한 번은 이제 편지가 이렇게 오는데 답변을 이제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대통령이 뭐 이때까지 받으신 편지 중에서 네. 좀 대통령께서 인상이 깊고 이랬던 편지 뭐 소회 적으신 거 있는데 이거 묶어서 뭐 책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때 대통령께서 좀 생각해 보시겠다 그러고 그 후에 이제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자 이래서 이제 그렇게 책을 발간하게 된 거죠. 퇴원 후에 어디에서 머무실 건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지금 이제 유 변호사가 직접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뭐 대통령께서 뭐 지역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어느 네. 정도 뭐 얘기하신 게 있는데 지금 뭐 공개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나름으로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해지면은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알려드릴 사안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만든 달력에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기념일인데 잘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국군의 날은 검은색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2,000부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2022년 새해 탁상 달력입니다. 2월로 넘기면 우리 전통 명절 설날과 함께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생일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생일 옆에는 태어난 연도도 표기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과 김일성 생일까지 빨간 글씨입니다. 반면 천안함 폭침과 1, 2차 연평해전, 6.25 전쟁일 등은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야당은 아예 북한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인가?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통일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기념일까지 챙기는 것이 내부 업무입니까? 전량 달력 회수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2012년부터 내부 업무용으로 달력이 제작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 달력은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과거엔 통일부가 아닌 통일교육원이 북한 업무자료 형식으로 달력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2021년 기억할 만한 국제 뉴스도 많았습니다. 채널A가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We left our family. 다이카이を宣言します。 违反的饭店旅店。 罚的那头不行啊 That was stolen from us. It's pretty incredible. Servicing the space station. I went to Texas on November 2nd to get my vaccine. 오늘 서울 한강대교에서 담은 올해 마지막 일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과 후회도 남겠지만 저문 해와 함께 모두 떠나보내고 희망찬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맑은 날씨 속에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기 좋겠는데요. 독도가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빨리 새해가 떠오르겠고요. 서울은 오전 7시 47분쯤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해돋이를 생중계합니다. 올해도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구름 많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9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2도 등 기온은 차차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에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이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다는 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시민분들도 힘든 사정 속에서 어렵게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가혹하죠. 당장 이번 달부터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낸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 50개 이상 방을 보러 다녔었는데 이게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본 집이었어요. 이 동네가 겨울에는 버스도 못 올라와요. 어떻게 반정부 세력이 된 느낌? 반정부 세력은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를 대하는 거지. 녹록지 않았던 2021년과는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내년은 호랑이 해죠. 호랑이처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목소리 더 투명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